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학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경영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요, 기업의 언어라고 불리는 회계와 그리고 자금 조달 의사 결정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재무 관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기업의 CFO, 최고 재무 담당자가 이렇게 자금을 효율적으로 잘 조달해 오면요, 이 조달된 자금을 통해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인 CEO는요, 우리 회사가 앞으로 미래에 더욱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나 어떤 신제품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CEO의 이러한 투자 의사 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우리 경영학의 학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 기업 경영 전략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기업 경영 전략을 하나씩 좀 차분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기업 경영 전략 첫 번째 시간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우리 기업 경영 전략이 뭔지 한번 정의부터 한번 봅시다. 기업 경영 전략이란 건요, 이런 거래요. 기업 내부와 외부의 환경을 고려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사 결정을 우리는 경영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어가 하나 보이네요. 그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의 내부와 외부의 환경을 일단 고려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환경을 잘 분석, 고려해야겠죠. 그리고 난 뒤에는요, 우리 회사가 어떠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지 그걸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치열한 산업에서요,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가 승리하려면요, 뭔가 우리의 무기가 필요할 텐데 바로 그 무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 경쟁 우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경영 전략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첫 번째 뭡니까? 환경 분석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그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어떠한 무기를 가질지 그 전략을 수립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경영 전략의 사실상의 핵심이죠. 그러면 경영 전략이라는 학문을요, 우리가 오늘에 걸쳐서 몇 시간 동안 배우게 될 건데요. 그 경영 전략은 학문은 어떤 프로세스, 어떤 순서대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자, 경영 전략의 프로세스는요, 다음과 같은 총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뭐라고 적혀 있냐? 첫 번째 목표 설정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우리는 환경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업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실제로 실행하고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엄밀한 의미에서 경영 전략은요, 이 4단계를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정말 일반적인 경영 전략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두 번째 환경 분석과 전략 수립이에요. 왜? 우리가 경영 전략의 아까 전에 정의를 보니까 기업의 내부 외부 환경을 첫 번째로 고려한대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환경 분석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외부와 내부의 환경을 고려하고 나면요, 그 다음 우리가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됩니다. 바로 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과정이 뭐냐? 그게 바로 전략 수립이에요. 사실상 우리 기업 경영 전략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어디냐? 환경 분석과 그렇죠, 전략 수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업에서 경영 전략은요, 여기까지 설명을 아마 할 겁니다. 어디? 여기 전략 수립까지 설명을 할 거예요. 왜? 실제 전략 수립이 끝나고 나면 실행하고 평가하는 단계는요, 이제 이건 사실상 경영 전략이라고 하기보다는요, 그 아랫단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실행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전략 수립 단계까지가 우리가 기업 경영 전략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오늘은요, 우리 목표 설정하는 것들을 좀 배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환경 분석하는, 여기까지 아마 공부하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끝이 날 것 같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환경 분석을 바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일단 목표 설정을 할까요? 자, 우선 기업이요, 경영 전략에 있어서 목표 설정을 가장 먼저 하는 이유는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자, 볼게요. 뭐냐? 기업이 목표를 설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전략 수립을 하기 전에 목표를 설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 기업이라는 곳은요, 어떤 곳입니까? 한 사람이 운영하는 곳은 아니죠. 물론 요즘은요, 1인 미디어 시대 혹은 1인 기업 시대라 그래서 사실 한 사람이 기업을 설립을 하고 그 사람이 대표이면서 혹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실행하는 그런 1인 기업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업이라고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곳을 그래요, 보통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이런 기업들은요,
한 사람에 의해서 기업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업이라는 곳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그 기업이라는 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이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하다못해 같은 배에서 태어난 내 동생이나 혹은 나의 형이나 누나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뜯어보면요, 상당히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사람은요, 굉장히 달라요. 사람은 다양성이란 걸 가지고 있죠. 사실 그 다양성 때문에 우리 인류가 계속 생존하는 어떤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불같이 급하거나 화가 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차분하고 또는 침착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는 불같이 화를 내지만 또 이런 다른 상황에서는 굉장히 스님처럼 평온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라는 곳은 이런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업을 운영을 하고 기업을 이렇게 뭡니까?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성향이나 자기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만 맞춰서 만약에 그 일을 하게 된다면요, 그럼 그 기업은 어떻게 되냐? 그렇죠. 원래 가고자 하는 그런 이윤 극대화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기업이 경영되고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그런 말 하죠. 뱃사공이 많으면 뭡니까?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까?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신에 맞게끔 어떤 논리를 펼치고 주장을 펼치고 그에 맞춰서 기업을 경영하게 되면요, 기업은요, 아마 이게 기업이 잘 운영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항상 기업의 경영 전략에 있어서 사실 핵심은 환경 분석과 전략 수립, 이 두 가지입니다만, 그 선행 조건으로 목표 설정을 항상 첫 번째로 넣어두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각자의 특징에 맞춰서 행동을 하면 기업은 경영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하나의 목표를 세워서 이 사람들을 집결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선결 조건은 뭐냐? 그렇죠. 목표 설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목표가 딱 설정이 되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쨌든 자신의 특성과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어떤 살아온 배경들이 다 다르겠지만,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성격과 성질, 이런 것들을 한층 내려놓고 양보하고 거기에 어쨌든 집중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협력하는 과정도 생길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욱더 시너지 효과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목표 설정은 모든 기업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선결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수업도 경영 전략의 첫 번째 목표 설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목표 설정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거긴 합니다만, 쌤이 어떻습니까? 쌤은 항상 논리를 되게 중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 설정을 꼭 앞에 좀 이렇게 넣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목표 설정을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뭐냐? 목표 설정을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우리 공동체가 이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공동체를 어쨌든 한 곳으로 직결시키기 위한 과정이 목표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하냐? 다음과 같은 총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일단 미션을 제시해 줘야 되고요. 우리 기업에 있는 그 구성원들에게 첫 번째 목표 설정을 할 때 미션을 제시해 주고, 두 번째 비전을 그 다음 보여줘야 되고요. 세 번째 가치를 다음 부여해 줘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미션이라는 건요, 뭐냐면 미션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 기업이 왜 존재하는가? 즉, 뭐에 대한 물음이냐? Why에 대한 물음입니다. 뭐냐? 우리 기업이 뭐냐? 왜 존재하나? 우리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 기업이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 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 존재의 말 그대로 목적,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바로 미션을 부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건요, 이건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존재하는가라고 물어봤으면요, 두 번째, 비전을 제시하는 건 뭐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비전 제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치를 부여하는 건 뭐냐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비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마지막 가치는 뭐냐? 그럼 이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가치 부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추상적이죠. 그래서 제가 현실에 있는 기업의 하나의 예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삼성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와서 제가 요거를 한번 실제 현실에 있는 기업이 어떻게 여기 적용되는지 한번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삼성의 미션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선대 이병철 회장이 만들었는 사업 보국이에요. 자, 삼성은 왜 존재하냐? 삼성의 미션이 뭐냐? 그건 바로 삼성의 존재 이유는요, 사업 보국이랍니다. 뭐냐? 우리가 사업, 이 기업 경영을 통해서요, 보국, 뭐라는 거냐? 나라를 보위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창출해서 우리 국가가 성장을 하는데 그렇게 보조하겠다, 보위하겠다. 예, 그런 의미가 바로 사업 보국입니다. 이 사업 보국은 선대 이병철 회장의 경영 철학이기도 했죠. 그 당시에 우리가 1950년도 때인가요? 그때쯤에 6.25 사변 이후에 사실 대한민국이 거의 폐허가 되었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이병철 회장께서 자신이 이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게 뭘까? 그럼 나는 가장 좋은 능력은 사업을 하는 능력이니까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국가를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고 국가가 발전하는데 이바지하겠다. 그게 바로 사업보국이라는 그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왜 존재합니까? 삼성의 미션, 삼성은 왜 존재합니까? 삼성은 사업을 통해서 나라를 그래요. 이바지하기 위해서, 보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삼성은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미션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그래, 삼성의 존재 이유는 사업보국이래요. 그러면 사업보국, 사업을 통해서 국가를 보위하려면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바로 두 번째, 비전 제시입니다. 자, 삼성의 비전 제시, 실제 삼성은 비전 제시에서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이렇게 적혀있어요. 자,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한다.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 창출. 이게 바로 삼성의 뭡니까? 비전입니다. 아하, 이런 말이네요. 보시다시피 삼성의 존재 이유, 삼성의 미션. 우리는 왜 존재하냐? 그럼 삼성은 존재 이유는 사업을 통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삼성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사업 보국을 하려면 삼성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업 보국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통해서 국가를 보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건 삼성은 이런 걸 해야 돼.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뭐라는 거야?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며 그럼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서 국가를 보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비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알려주네요. 그래요. 구성원들에게 우리 존재 이유는 사업을 통해서 국가를 보위하는 거야. 그럼 구성원들이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업 보국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 그건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한다면 그럼 이게 잘 팔릴 거니까 우린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고 그 이유는 곧 국가를 이바지하는데 국가를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사업 보국이 될 거야.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겠네요. 아하, 이렇게 해서 비전까지 보게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가치는 뭐냐? 삼성의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의 가치는요, 이겁니다. 자, 삼성의 가치는 첫 번째, 인재 제일. 첫 번째, 인재 제일. 두 번째, 정도 경영. 그 다음 세 번째가요, 최고 지향. 그 다음 네 번째가 상생 추구. 마지막 다섯 번째가 변화 선도. 요겁니다. 요게 바로 삼성의 가치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죠. 자,
삼성이 비전이 이겁니다. 사업 보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럼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건 일단 인재를 정말 중시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정도 경영을 해야 됩니다. 불법 경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항상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서비스를 창출하려면 항상 최고를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이러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요, 협력업체와 상생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삼성이 선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이를 통해서 보니까요, 삼성이 목표 설정을 미션, 비전, 가치 이 순서대로 정말 정확하게 잘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현실에서 삼성이 목표 설정을 이렇게 한 겁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을 가보면요, 정말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학력 그리고 다양한 성격과 여러 가지의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성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신에 맞게끔 일을 했을 때는 역시 기업 경영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한 곳에 모으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목표 설정입니다. 그거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 미션을 부여해줍니다. 삼성은 왜 존재합니까? 우리 기업 왜 존재하냐? 사업 보고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돼? 사업 보고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와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면 그럼 잘 팔리니까 이윤을 많이 창출해서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야. 아, 그래? 그럼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는 어떻게 창출하는 거야? 인재 제일, 정도 경영, 최고 지향, 상생 추구, 변화 선도. 이렇게 하면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루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네요. 삼성은 구성원들에게 목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현실의 기업들은 항상 어떤 경영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목표 설정을 항상 먼저 하는 겁니다. 왜? 구성원들을 집결시키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요. 기업이 이렇게 목표 설정이 끝이 나면요, 이제 본격적인 경영 전략에 들어갑니다. 경영 전략의 첫 번째는요, 환경 분석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우리 손자병법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손자병법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 있죠. 뭡니까? 지피지기면, 그렇죠. 백전 불태라. 네, 그렇죠. 원래 보통 백전 백승이라고 많이 하는데 어쨌든 지피지기.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그럼 우리 이 싸움에서 이 게임에서 절대 우리가 질 수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경영 전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피지기. 일단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남을 알고 그 다음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경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환경 분석을 첫 번째 하는 겁니다. 환경 분석이 끝이고 나면 지피지기가 하고 나면 그 다음 뭐 합니까? 상대방과 그 환경 분석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서 싸우면 절대 안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분석이 끝이 나면 뭐 하는 겁니까? 전략 수립하는 거죠. 그 전략을 통해서 나온 경쟁 우위를 가지고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우리는 안 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경영 전략이에요. 그러면 지피지기 첫 번째 환경 분석부터 한번 해봅시다. 지피지기 뭡니까? 남을 일단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경 분석은 외부 환경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우리 회사 내부를 분석하는 겁니다. 남을 분석하고 즉 우리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 우리 회사 내부 환경을 분석해 봐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환경 분석은요. 첫 번째 거시경제 환경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산업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걸 지금 이 방법이 뭐냐면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는요, 우리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경제 전체를 분석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 그 경제 상황 안에서 산업, 우리가 속해 있는 산업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경제 전체를 분석한다는 건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분석하는 거고요. 산업 분석을 한다? 그건 자동차 산업, 뭐 철도 산업, 그 다음에 철강 산업, 그 다음에 모바일 산업, 그 다음에 뭐 핸드폰 산업, 이렇게 산업은 다 다를 겁니다. 바로 그 안에 산업을 분석해 보고 그 다음 뭐냐? 우리 회사 안에 있는 내부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점점 그 분석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거시경제 환경 분석을 해보는데요. 거시경제 환경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기 선행지수랑 경기 동행지수, 그리고 경기 후행지수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거시경제 환경을 분석해 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경제 상황이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가운데가 평균, 경제 상황이 평균이라고 봤을 때요. 경제 상황을 평균을 기점으로 했을 때 그 평균보다 좋아지는 상황을 우리는 경기가 호황인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보다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을 우리는 경기가 불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기는요, 항상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경기는 항상 변동을 해요. 움직여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거시경제 환경 분석을 할 때 왜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 이것들을 공부하냐면요. 첫 번째,
경기 선행지수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경제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뭐냐? 경기 선행지수예요. 사실 경기 선행, 동행, 후행지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우리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선행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지수인 건 맞습니다. 그럼 동행지수랑 후행지수는 왜 보는 거냐? 바로 이거예요. 경기 선행지수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라면요. 두 번째 동행지수는요.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서 현재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후행지수는 뭐냐면요. 우리가 걸어온 지금 방향, 걸어온 길이 어디였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시면 첫 번째 경기 선행지수가요. 경기가 상승하는 그런 추세래요. 상승하는 추세. 그러면 여러분 경기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경기가 여기에서 상승하는 구간은요. 생각보다 많아요. 어디냐? 예를 들어서 보세요. 경기가 상승하는 건요. 예를 들어서 여기일 수도 있고요. 여기 경기가 지금 상승해 가고 있죠. 그 다음 경기가 여기도 상승해 가는 구간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구간들도 뭐 충분히 상승해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가 지금 침체기를 겪고 난 뒤에 이제 회복하고 있는 2단계인지 아니면 완전히 지금 피크를 치고 있는 2단계인지 사실 경기 선행지수를 통해서 상승 추세라는 것만 그 단서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행과 후행지수가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경기 선행지수를 통해서 어떻다? 지금 우리 경기가 어떻다? 상승하는 추세다라는 걸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상승하는 추세일 때는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많은 구간들이 있죠. 그런데 경기 동행지수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경기 동행지수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요거를 색깔을 좀 맞출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게. 자,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상승 추세입니다. 자, 상승 추세다. 그 다음 두 번째, 경기 동행지수를 봤더니, 경기 선행지수를 통해서 상승하는 구간들은 이런 구간들이 있다는 건 알게 됐습니다. 근데 경기 동행지수를 봤더니 어디였냐면요. 경기 동행지수를 봤더니, 경기가 평균치 정도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우리 경기 동행지수를 평균치라고 한번 해볼게요. 평균. 그래서 경기 동행지수, 지금 앞에 선행지수는 상승 추세지만 그걸 현재가 지금 뭔가 평균 움직이지 않는 구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런 구간은 예를 들어서 어디쯤 있냐면 그렇죠. 여기가 일단 움직이지 않는 구간이네요. 그쵸? 거의 바닥에서 이렇게 평평하게 가니까.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이런 구간도 뭐 될 수 있을까요? 뭐 어쨌든 이런 구간도 뭐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구간도 충분히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인사살하는 겁니다. 자, 경기 선행과 동행지수를 보니까 선행지수가 상승이고요. 동행지수가 평균 크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경기 구간이 아닐까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지막 확인사살하는 겁니다. 자, 경기 후행지수를 보니까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경기가 상승이 아니 여기는 어떠냐? 하강하는 추세예요. 경기가 하강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상승 평균 그 다음 어떻습니까? 그러네요. 여기 이 부분이 하강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 그래요. 우리 경기 구간 어디냐? 바로 이 구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과거 후행지수에서 지내왔고요. 여기가 동행, 지금 우린 여기 서 있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디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구간을 앞으로 지나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의미하는 건 뭐냐? 우린 지금 침체기를 거쳐, 우리나라 전체 경기가요. 침체기를 거쳐서 어떻게 되고 있다? 그렇죠. 여기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걸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나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걸 좀 지나서 회복해 가고 있구나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환경 분석을 할 때 경기 선행, 동행, 후행 지수를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혹시 경제학이나 경영 어떤 그 시험을 볼 때 경기 선행지수, 후행지수, 동행지수 이런 것들을 뭐 건설경기, 제조업지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막 시험 칠 때 외웠는데요. 외우기만 하고 여러분 이거 실제 어떻게 쓰는지 몰랐죠. 그걸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거시경제 환경 분석을 통해서 정말 경기의 여러 국면 중에 우리가 어떤 국면에 지금 있는지를 여기에서 크게 일단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곳이다? 회복기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런 회복기에 있을 때 그 산업이 어떤 산업이 지금 유망한지를 분석을 해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 거시경제 환경 분석이 끝이 나고 나면 자, 회복기에 유망한 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산업을 분석해 보는 게 두 번째 산업 분석입니다. 여러분 보통요 이런 추세가 좀 있어요.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이건 뭐 굳이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담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경기가 굉장히 호황이에요. 굿, 좋을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산업이 굉장히 경기가 좋을 때에는 어떤 산업이 굉장히 잘 나가냐면요, 굉장히 호황이냐면요, 이럴 때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런 산업, 뭐 사치제 산업,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사치제 산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치제 산업에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어서 IT 기기, 네, 그 다음에 명품, 럭셔리 브랜드, 럭셔리,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사치제 산업이에요.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명품도 많이 사고요. 그리고 우리 핸드폰도 굉장히 비싸죠. 사실상 이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산업들이 유망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인지 나쁜 상황인지 여기서 분석을 해야 우리가 좋은 산업이 어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산업은 이런 곳은 더욱 집중 투자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경기가 좋을 때는요, 사치제 산업 말고 다른 산업은 오히려 좀 잘 안 돼요. 그럼 그런 산업일 때는 빨리 축소를 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 분석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bad, 나빠요. 그러면 어떤 산업이 이때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괜찮냐면요, 이럴 때는 오히려 필수제 산업들이 잘 나갑니다. 상대적으로 필수제 뭐 산업. 여러분 필수제 산업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요, 뭐 이런 거예요. 음식료,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경기가 나쁘다 그래도 하루에 밥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소비 제품들 있죠. 그런 것들은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사람들이 하루에 3끼 먹던 걸 한 끼도 안 먹는 건 아닙니다. 보통 2끼, 뭐 그래도 거의 3끼 다 먹는 경우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나쁠 때는 상대적으로 이런 사치제 산업보다는 필수제 산업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일단 알아야 거기에 맞는 산업들을 우리가 잘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산업을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산업이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매력적인지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 중에서 우리 경영학 기본 강의에서는요, 바로 마이클 포터의 5 Force 모델이라는 걸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누구? 마이클 포터 교수님. 마이클 포터. 경영 전략의 대가죠. 경영 전략의 대가고요. 경영 전략을 공부하면 이 사람 이야기를 수없이 듣게 될 겁니다. 마이클 포터의 5 Force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산업이 현재 매력적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마이클 포터 교수님은요, 어떤 산업이 매력적인지는요, 5가지의 요소가 어떤 힘을 작용을 하면서 그 요소들, 그 힘으로 인해서 그 산업이 매력적인지 아니면 매력적이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요소라 그래서 5 Force, 5가지 요소의 힘이 작용을 해서 그 산업이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자, 그 5가지가 뭐냐? 그게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마이클 포터의 5 Force 모델입니다. 볼게요. 5가지의 요소, 그 산업의 매력도를 결정하는 5가지 요소는 뭐냐? 첫 번째, 그 산업 내에 경쟁자가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산업 내에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겠죠. 그럼 그 제품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얼마나 힘이 세냐? 그 다음, 내가 만들어낸 제품을 소비자가 살 거죠. 이 소비자가 이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힘을 크게 가지고 있냐? 그 다음 네 번째 뭐냐? 내가 만든 이 제품에 그 산업에서 대체제 제품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산업에서 잠재적으로 진입하는 경쟁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5가지의 요소를 통해서요,
마이클 포터 교수님은요, 이러한 5가지의 힘이 작용을 해서 그 산업이 매력적인지 매력적이지 않은지를 그걸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마이클 포터의 5 Force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 구조 분석 모형이라고 한글말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볼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쉽게 해결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 산업이 굉장히, 자, 보세요. 이 산업이 굉장히 자, 어떤 산업이 굉장히 매력이 높으려면요. 굉장히 그 산업에 좀 잘 나가는 산업이 되려면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일단 그 산업에서 경쟁자가 많을수록 굉장히 그 산업이 매력적일까요? 경쟁자가 작을수록 매력적일까요? 너무 간단하죠. 예, 당연히 경쟁자가 적을수록 그 산업은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그 산업에서요,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원재료를 공급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힘이 굉장히 세면 산업이 매력적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 힘이 약하면 매력적일까요? 당연히 공급자의 힘도 약할수록 매력적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소비자. 자, 우리가 만든 제품을 소비자가 사갈 텐데요. 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력이, 그 교섭력이 소비자의 힘이 셀수록 매력적일까요? 아니면 약할수록 매력적일까요? 이것도 너무 당연하죠. 소비자 힘이 역시나 약할수록 매력적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산업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할 텐데 그 제품의 대체재가 많을수록 우리 이 산업이 매력적일까요? 아니면 그 제품의 대체재가 적을수록 매력적일까요? 당연하죠. 뭡니까? 대체재가 적을수록 매력적일 겁니다.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산업에 잠재적으로 진입하는 경쟁자들이 많을수록 매력적일까요? 아니면 적을수록 매력적일까요? 이것도 뭐 당연하죠. 잠재적 경쟁자가 작을수록 매력적일 겁니다. 됐습니까? 마이클 포터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5가지의 힘이요. 아주 이걸 많이 이렇게 서로 간에 영향을 줘서 그 산업이 매력적인지 매력적이지 않은지를 요 5가지 요소가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요걸 현실에 있는 기업을 가지고 와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의 경쟁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속해 있는 스마트폰 산업이요. 매력적인지 매력적이지 않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자의 경쟁자, 지금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 곳의 경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쟁자 누가 있습니까? 가장 일단 첫 번째 애플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의 LG라는 기업도 있죠. 그리고 뭐 글로벌로 봤을 때는 뭐 중국의 요새 최근에 뭐 저가 핸드폰을 만드는 뭐 화웨이 뭐 이런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사실 크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이 잘 안 나죠. 그만큼 경쟁자가 한 3, 4개밖에 없으니까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스마트폰 산업의 경쟁자는 어떠냐? 적은 편이에요. 네,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스마트폰 산업의 매력도를 높게 해주는 건 맞네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삼성전자는요. 그 핸드폰을 만들 때요. 당연히 여러 가지 부품들을 다른 원재료 공급자로부터 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디스플레이도 받아야 되고요. 배터리도 받아야 되고요. 거기 들어가는 뭐 램이나 여러 가지를 막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공급자의 교섭력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죠? 뭐 삼성전자가 하청업체에다가 이 원재료 공급하는 그 제품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버리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 회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공급 단가를 낮췄다. 뭐 이런 기사 한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워낙 큰 대기업이다 보니까요. 좀 공급자에 대한 그 교섭력이 굉장히 오히려 삼성전자가 세죠. 예, 공급자가 삼성전자에 대한 교섭력이 센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 사람들에 대한 그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스마트폰 시장의 공급자의 교섭력도 굉장히 낮아요. 원재료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삼성에 대한 힘이 굉장히 낮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비자의 교섭력 한번 볼게요. 소비자 교섭력. 자, 삼성전자라는 스마트폰이 이 시장에 나오면요. 얼마나 소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교섭력, 구매력이 이게 얼마나 힘이 센가 봤을 때는요. 사실 여러분 보면요.
스마트폰 하면 여러분들은 거의 몇 개를 생각합니까? 거의 애플 아니면 갤럭시 두 가지 생각하죠. LG 핸드폰도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의외로 삼성 핸드폰에 대해서 구매 교섭력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니에요. 왜? 나오는 족족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선택할 수 있는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교섭력도 삼성이 속해 있는 스마트폰 시장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삼성의 스마트폰을 대체할 만한 그런 대체제 제품들이 있냐. 여러분, 스마트폰에 우리가 하는 기능을 보면요,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서 뭐 서로 간에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게 주된 기능인데,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무전기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런 건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산업에 대해서 대체제도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 다음 잠재적 진입자, 잠재적 경쟁자, 이게 많은가? 여러분, 스마트폰 산업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고도의 지식화가 된 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도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생산을 해내려면요, 굉장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게 과연 쉽게 들어와서 이걸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재적 경쟁자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섯 가지 힘 요소가 전부 다 산업의 매력도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이 있는 스마트폰 시장은 어떻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마이클 포터의 5Force 모델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삼성이 속해 있는 스마트폰 산업은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걸 한 겁니다. 우리가 목표 설정이 끝이 나면 이제 환경 분석을 하는데요. 지피지기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뭐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분석을 하는데, 외부 환경 분석은 첫 번째 거시경제 환경 분석을 하는 겁니다. 거시경제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경기가요, 회복기에 있는지, 아니면 굉장한 호황기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뭐 후퇴기에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해요? 경기 선행, 경기 동행, 경기 후행, 이 세 가지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 지점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예제를 드린 거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뭐예요? 회복기를 이제 곧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산업이 매력적인지 그걸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산업이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경영 기본 강의에서는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5Force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다섯 가지 요소가 힘을 작용해서 산업의 매력도를 결정한다는 게 산업 분석입니다. 그 다섯 가지 요소가 뭐다? 경쟁자, 공급자 교섭력, 소비자 교섭력, 대체제, 그리고 잠재적 경쟁자. 이것들이 어떠한 힘의 방향으로 작용하냐에 따라서 산업의 매력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다섯 가지 요소가 모두 다 산업의 매력도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중에 하나가 공급자의 교섭력이 만약에 여기서 이게 아니라 높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4개는 다 낮습니다. 그럼 어쨌든 매력도가, 그 산업의 매력도가 모두 다 산업의 매력도를 높여주는 것보다는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나머지 4개 요소가 전부 다 산업의 매력도를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전히 이 산업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5가지 요소 중에 한 4가지가 산업의 매력도를 낮추는 방향이라면요, 그럼 그 산업은 굉장히 매력도가 떨어지는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외부 환경 분석을 쭉 다 해봤던 거예요. 자, 이제 나를 둘러싼 외부를 봤으면요, 이제 나도 알아야 되죠. 나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환경 분석이 끝이 나면 뭐 합니까? 내부 환경 분석을 하는 겁니다. 내부 환경 분석은 뭐 하는 거냐? 기업의 내부를 분석해 보는 건데, 요거는 뭘로 하냐? 요거는 가치 사슬 분석이라는 걸 가지고 해요. 요것도 누가 만든 거냐? 그렇습니다. 마이클 포터 교수님이 한 거예요.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가치사슬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기업 내부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 회사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가치사슬 분석이라는 건 이런 그림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자, 먼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렇게 무슨 화살표 모양처럼 그림을 딱 그리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자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에 제가 선을 자른 걸 기준으로 아래쪽은 뭐냐면요, 실제 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활동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생산을 해요.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원자재가 투입이 될 거고요. 그럼 그게 쭉 투입이 되면 그걸 가지고 조립을 해서 생산을 할 겁니다. 그럼 생산을 해서 제품이 딱 나오면 이제 출고해서 그걸 실제 판매하기 위해서 대리점으로 이동시키겠죠. 물류할 겁니다. 그 다음 물류가 돼서 제품을 매장에다 쭉 이렇게 이제 갖다 주면요, 그 매장에서는 뭐 합니까?
그렇죠. 마케팅하고 판매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판매가 되고 나면 나중에 고객들이 쓰다가 문제가 되면 다시 뭐 하러 옵니까? AS 하러 올 거예요. 뭐냐? 자, 가치사슬 분석에 여기 제가 끈 빨간색의 아래쪽은요, 그 기업에 정말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정말 그거와 관련된 활동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걸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업이 정말 주된 활동이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주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 노란색에 있는 바로 여기 빨간색 아래쪽, 여기 전체가 뭐냐? 바로 기업의 주된 활동입니다. 뭐? 생산 운영과 관련된, 기업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직접적인 활동들을 여기에다 배치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위쪽에 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기업이 이런 실제 생산과 관련된 주된 활동을, 이러한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백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러한 활동을 할 때는 돈이 필요하니까 재무부서에서 돈을 빌려와서 이렇게 지원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양한 인력들이 필요하죠. 그럼 그 인력들을 예를 들어서 마케팅 부서에 사람이 부족해요. 그런데 생산 운영 파트에 여기 부서에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빼가지고 여기 유휴 인력들을 뽑아서 마케팅 부서로 이렇게 옮겨 놓을 필요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누가 합니까? 그렇죠. 여기 인적 부서, 우리 HRD 혹은 HRM 혹은 인사팀이라 그러죠. 이런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여기 지원을 할 겁니다. 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 때는요, 꾸준히 성능을 개선해야 되죠. 그런 거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R&D 부서, 연구개발부서, 여기에서 해서 이런데 막 이렇게 지원을 해줄 겁니다. 맞습니까? 말 그대로 삼성전자의 주활동은 뭐냐? 핸드폰을 만드는 그 과정들이 전부 다 주활동인데, 이 핸드폰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지만 반드시 이러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뒤에서 백업해주는 부서들, 이런 것들의 활동을 전부 다 뭐라 그러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조활동이라고 합니다. 보조활동에는 뭐가 있냐? 뭐 재무, 인적자원관리, 인사부서, 그 다음에 연구개발부서, 경영정보시스템부서, 그 다음에 디자인부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그래요. 주활동을 뒤에서 백업해주는 보조활동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 기업 내부에 결국 이유는, 여기 보시는 이 이유는 어떻게 창출되는 거냐면요, 바로 이 보조활동과 주활동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요, 그러면서 기업이 활동을 하면서 뭘 창출하냐? 최종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이윤이 바깥쪽으로 더욱더 커질수록, 이윤이 커질수록 우리가 여기 주활동과 보조활동을 굉장히 잘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내부 환경 분석을 할 때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보조활동과 주활동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를 여기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여기서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환경 분석을 우리가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 두 가지를 했는데요. 우리가 외부 환경 분석을 하면요, 뭐 하라는 거냐? 거시경제 환경 분석을 하고 산업군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요, 뭘 할 수 있냐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요, 바로 OT를 알 수 있습니다. OT. 대학교 OT가 아니고요. 자, OT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는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요, 자, 여기 매력을 잠깐만 지울게요. 자, 여기 보시는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요, SW를 알 수 있습니다. SW.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OT는 뭐냐면요, O는요, opportunity, 기회고요. T는요, threat입니다. 위협입니다. 즉,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는요, 우리 회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기회와 위협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거시경제 환경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지금 침체기에 빠져들었다고 할게요. 그럼 뭐냐? 우리 회사한테는 현재 경기 상황이 굉장히 threat, 위험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포터의 산업군 분석을 해보니까 이러한 매력도를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5가지 요소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산업이 현재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의 현재 그 산업은 굉장히 그래요. threat, 뭡니까?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올 겁니다. 반대로 거시경제 환경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기회의 요인이 될 겁니다. 반면에 또 산업군 부조, 이 5Force 모델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5가지 힘을 통해서 그 산업이 현재 어떻다,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역시나 우리에게는 기회의 요소, opportunity라는 그걸 우리가 여기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기회 요소와 위협 요소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두 번째,
내부 환경 분석은 뭐로 한다? 가치 사슬 분석을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회사가 이윤을 창출할 때 어떠한 활동들, 즉 보조 활동과 주 활동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여기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부 환경 분석의 가치 사슬 분석을 해보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현재 이런 보조 활동과 이런 주 활동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회사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지를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재무팀이 시의적절하게 굉장히 돈을 잘 투입해준다. 이건 우리 회사의 굉장한 강점이에요. 반면에 우리 회사는 R&D가 약해서 뭔가 연구개발이 아직까지 좀 미진하다. 그건 우리 회사의 뭡니까? 약점입니다. 그래서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는 뭘 할 수 있냐? S, strength, 강점과 W, weakness, 우리 회사의 약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분석은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을 하는데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는 최종적으로 opportunity, 기회와 threat, 위협을 알 수 있고요. 내부 환경 분석은 우리 가치 사슬 분석으로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 환경 분석이 쭉 끝이 나면요.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OT가 나오고요.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SW가 나오면요. 이 두 개를 더해서 우리는 뭐가 나오냐? 그래요. 우리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게 나옵니다. 수압 분석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수압 분석. 바로 이 수압 분석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수압 분석. 여러분들 지금 강의 교재 보시면 쌤이 강의 교재 잘 적어놨는데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압 분석은 뭐냐? opportunity와 threat, 그리고 강점과 약점을요. 이걸 두 축으로 해서 SO 전략과 ST 전략, 그리고 WO 전략과 WT 전략이라는 총 4가지 전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환경 분석을 통해서. 자, SO 전략은 뭐냐? 말 그대로 우리 회사의 강점과 기회 요소를 가지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SO 전략은요.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최대한 살리는 전략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ST 전략은요. 강점을 가지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 그 다음 SWO 전략은요. 약점을 보완하면서 기회를 최대한 살리는 전략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WT 전략은요. 약점을 보완하면서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수압 분석이라는 게요.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알게 되고요.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강점과 약점을 알게 되면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수압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환경 분석이 끝이 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경영 전략에서 첫 번째 목표 설정과 두 번째 환경 분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기업 경영 전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